어머니, 아버지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아니요. 지금 정확히 이야기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요. 형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잖아. 공방이랑 황토방 별장은 장남인 나에게 물려주신다고.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당연하지. 엄마도 알고 있잖아. 아버님이 늘 전통을 중요시하셨고 장자 상속을 지지하셨어. 그만들 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재산 타령이야. 형님, 정말 양심이 없네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가 필요해? 아버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신 말씀이야. 누구 앞에서요? 증인을 대보세요. 엄마가 증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아니요. 지금 확실히 해야 해요.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원산지 속이고 음식 재활용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협박하는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구석에 70대 이복선 여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채 적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슬공예 공방을 운영하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고혈당 쇼크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는 두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42의 경호와 40의 준석은 모두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성격이 까다로워 그녀를 자주 속상하게 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나 봐.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든든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녁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때 드셨어요? 혈압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내 형은 요즘 연락해? 형이요? 바쁘대요. 항상 그렇듯이. 이복선 여사님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두 아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경호는 아구탕집을 차려 성공했지만 둘째 준석은 형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은 후 이복선 여사님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아직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처럼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난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좋겠네. 이 두 아들 때문에 속 썩는 거 안 봐도 되니.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첫째 아들 경호의 아구탕집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는지, 정말 소문대로 성공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금 가족의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경호는 지방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월급에 만족하지 못했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크게 걱정했습니다. 경호야,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 난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내 꿈을 찾고 싶어요. 남들처럼 평생 회사에 매여 살기 싫어요. 그는 결국 사표를 냈고 여러 식당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경호는 고깃집, 냉면집, 치킨집 등 다양한 식당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아구탕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놀지 않고 일하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경호는 매일 늦게까지 일하며 요리 기술을 익혔고 주방장에게 특별히 레시피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구탕집을 차리려고요. 장소도 벌써 알아봤어요. 어느 날 경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이복선 여사님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차린다니 불안했습니다. 단골도 없는 개인 식당이 살아남기 힘든 요즘 시대에 경호의 결정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에도 자녀가 식당을 차렸다가 망의 빚더미에 앉은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을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처음부터 그렇게 큰 가게 말고 작게 시작하는 건 어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몇 년간 배운 게 있어요. 계획도 잘 세웠고 자신 있어요. 엄마가 믿어주세요. 개업날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녀가 맛본 아구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전에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녀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국물은 깊고 진했으며 아구살은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맛있죠? 특제 소스를 넣었어요. 어머, 이게 내가 만든 거니?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실력이 있었어? 손님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다들 만족스러워 보였고 서로 맛있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주문이 밀려 주방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그제서야 아들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친구의 성공에 질투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과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호의 아구탕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곧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몇몇 유명 블로거들이 방문해 리뷰를 올리기도 했고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들의 가게 앞을 지나며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경호는 충분한 돈을 모아 새 집을 구입하고 독립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경호가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가끔 집에 오면 동생 준석에게 월급을 비웃는 등 건방진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호야, 성공했다고 사람이 변하면 안 돼. 특히 동생에게 그러면 안 되지. 엄마, 난 그냥 내 노력의 결실을 즐기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준석이도 노력하면 되는데 왜 계속 그 회사에만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생 준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다니며 집에 살고 있었고 형의 성공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준석은 지방의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생각에 만족하며 이복선 여사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경호의 화려한 성공을 목격하면서 준석의 마음속에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아, 요즘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아들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석은 밤마다 늦게까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주말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복선 여사님은 준석의 방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준석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엄마,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나이만 먹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준석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직장의 월급으로는 형처럼 외제차를 타거나 집을 살 수 없다는 것,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형의 성공이 자신의 초라함을 더 부각시킨다는 것까지. 형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버는데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너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야. 그래도 사람들은 다 형만 대단하다고 해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이복선 여사님은 준석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매들이 잘 되면 모두 축하해주는 성격이었기에 형제간에 이런 경쟁심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고통은 실제했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경호가 가끔 집에 방문할 때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호는 의도적으로 준석을 자극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야, 준석아, 요즘 월급 얼마 받아?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기는 해? 형,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아니, 궁금해서 그러지. 너 그러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야? 그 회사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야? 이복선 여사님은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신의 성공만 과시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경호가 집에 오는 날이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했고 두 아들이 언젠가 심하게 다툴까봐 두려웠습니다. 경호야, 그런 말 하지 마. 내 동생 기분 상하잖아. 엄마,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준석이 자신을 돌아보게요. 준석의 우울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최근 뉴스에서 본 청년 우울증과 자살 소식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석아, 우울증 아닐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녀는 두 아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경호에게 충고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준석을 위로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 식사도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경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고 준석은 형이 오면 방에 틀어박혔기 때문입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상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복선 여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석이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결연해 보였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접시를 떨어뜨릴 뻔한 이복선 여사님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미쳤니?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경호 형처럼 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복선 여사님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표도 미리 상의 없이 내고 이제 와서 통보만 하다니. 더구나 준석이 하겠다는 사업이 다름 아닌 음식점 사업이라니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준서가 음식점이 얼마나 망하는지 알아? 성공하는 건 100에 하나도 안 돼. 형은 성공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형도 하는데 제가 왜 못해요? 더 이상 회사 다니면서 쥐꼬리 월급 받기 싫어요. 그래도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적어도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고.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부터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볼 거예요. 이복선 여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고 통보만 하다니. 그녀는 아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지만 준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준석이 여러 식당의 구인 광고를 검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이가 경호의 아구탕집에서 일하면 어떨까? 경호의 가게는 이미 성공한 상태였고 준석은 그곳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냉랭해진 형제 관계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먼저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내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 사업을 하겠대. 네? 준석이가요? 갑자기 왜요? 너 따라하고 싶대. 그런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준석이가 내 가게에서 일하면 어떨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경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침 주방 보조랑 홀 서빙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복선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준석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준석아, 식당 알바 구했니? 아직이요. 왜요? 내 형 아구탕 집에서 일하는 게 어때? 준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형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아니야? 내 형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 싫어요. 형은 저를 무시할 거예요. 다른 데서 일할래요. 이복선 여사님은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준석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만약 형 가게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내 말 들었잖아. 너 이제 직장도 없는 백수야. 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내 말은 안 들을 거야? 준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돈을 모으지 못했고 당장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형한테 연락할게요. 다음 날 준석은 마지못해 경호의 아구탕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이 함께 일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경호의 아구탕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아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준석이 일은 잘하고 있니? 네.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고객 응대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요리 기술도 꽤 빨리 익히네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복선 여사님은 안도했습니다. 경호가 동생을 칭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석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준석아, 형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떠니? 지옥 같아요. 형은 저를 마치 기계처럼 다뤄요. 주방에 서빙까지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어요. 그래도 내 형이 너 일 잘한다고 하던데. 그건 엄마 앞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켜요. 자기는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겐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의 상반된 이야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재자 역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호야, 준석이가 일이 너무 많다고 힘들어하더라. 말도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주방 보조와 서빙을 겸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특히 저녁에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 그건 음식점 일의 현실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죠. 준석이는 너무 쉽게 살려고만 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이복선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석에게도 다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준석아, 조금만 더 참아보면 안 될까? 장사 수완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엄마, 형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손님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온 가게에 소리 지르고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입장만 강조했고, 이복선 여사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상담해봐도 그는 두 녀석 다 철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거야. 라며 깊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화합하는 시간이지만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아들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준석아, 요즘 월급 받아서 뭐 좀 모았어? 적금이라도 들었나? 형은 내 돈 관리까지 하려고 내가 주는 월급으로 뭘 모으겠어. 이 정도면 다른 식당보다 후하게 주는 거야. 내가 낭비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냐? 낭비. 내가 언제 낭비했어? 형은 직원들 등골 빼먹고 혼자만 잘 살면 그게 성공인 줄 아나 보네.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급기야 경호가 준석의 가슴을 밀치자 준석도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위해 기회를 줬는데 이게 내가 할 짓이냐? 기회? 날 착취하면서 무슨 기회야? 더 이상 형한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이복선 여사님과 남편은 필사적으로 두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다음 날 준석은 경호의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형 밑에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럼 어쩌려고? 너 직장도 없잖아. 제 길은 제가 찾을게요. 형처럼 사람 이용하는 사업가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복선 여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게 보답이야? 그럼 안 먹고 안 자면 되죠.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갈게요. 넌 정말 당장 나가버려! 다시는 들어오지 마! 준석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아들이 정말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준석은 정말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냥 놔둬. 얘는 원래 고집불통이야. 시간 지나면 알아서 돌아올 거야. 그래도 어디서 자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 마. 저 나이에 굶어 죽을 애가 어디 있어.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할 거야. 이복선 여사님은 남편의 무심한 태도가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준석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현관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준석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 매일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경호의 아구탕집에 들러 손님인 척 식사를 하며 경호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호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경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가게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갑자기 왜 그래?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어서 오세요. 이복선 여사님은 서둘러 경호의 아구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경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 우리 가게에서 3분 거리에 새로운 아구탕 집이 생겼어요. 준석이가 차렸다네요. 이복선 여사님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단골 손님이 와서 알려줬어요. 3분 거리에 똑같은 메뉴, 똑같은 맛의 아구탕 집이 생겼다고요. 직원을 보냈더니 주인이 준석이더래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진짜예요. 더 놀라운 건 맛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배달로 주문해봤는데 특제 소스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복선 여사님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준석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준석이가 어떻게? 여기서 일할 때 제 레시피 노트를 훔쳐갔음이 틀림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가르쳐줬는데 이게 형제가 할 짓입니까? 이복선 여사님은 바로 준석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경호의 가게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참맛 아구탕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준석이 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니? 어떻게 형의 레시피를 훔쳐서 똑같은 가게를 차릴 수 있어? 훔친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배운 거죠. 뭐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있냐고? 형제가 이렇게 배신하는 게 말이 되니? 배신이요? 형님은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배신이 뭔지 알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복선 여사님은 준석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야. 당장 가게 문 닫아. 못 닫아요. 여기 차리느라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문 닫으면 그 돈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어떻게 형제끼리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고소하고 싶으면 해보라고요. 근데 절대 못할 거려. 이복선 여사님은 준석의 당당한 태도에 의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고소를 못한다는 거지? 형님이 구린 짓을 많이 해서요. 저한테 약점 잡혔다고 말해주세요. 불인지. 그게 무슨... 궁금하시면 형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형님은 절대 저를 고소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형님 비리도 다 드러날 테니까요. 이복선 여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경호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경호야, 준석이가 내가 무슨 구린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경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자식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준석이가 그런 말을 해? 아닙니다. 그냥 준석이가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아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복선 여사님은 경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석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두 녀석 다 제 앞가림하게 냅둬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가족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다시 준석의 가게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경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왜 준석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치유는 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복선 여사님은 준석의 가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치며 고민했고 결국 경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석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준서가 어제 내가 말한 경우에 구린 짓이 뭐니? 솔직하게 말해봐.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 문을 닫고 이복선 여사님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원산지를 속이고 있어요. 원산지를 속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은 아구를 국산이라고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죠. 이복선 여사님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도 다시 사용해요. 특히 김치나 밑반찬 같은 건 씻어서 다시 내놓기도 하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직접 봤어요.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형님은 제게 식당은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이복선 여사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뉴스에서 비양심적인 식당 주인들에 대한 기사를 종종 봤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가게를 차린 거구나? 맞아요. 저는 형님처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레시피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었거든요.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니? 말해도 믿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는 항상 형님 편이었으니까요. 이복선 여사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준석의 눈에는 그렇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확인해 볼게.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곧장 경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가 한창인 주방으로 들어서자 경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경호야, 솔직하게 말해. 너 원산지 속이고 있니?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 직원들을 흘겨보더니 이복선 여사님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준석이죠?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냐고 물었어. 경호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쉽지 않아요.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만 쓰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아요. 그럼 정직하게 표시를 해. 수입산이라고. 손님들이 수입산이라고 하면 안 찾아요. 다들 국산만 원하죠. 하지만 가격은 싸게 먹으려고 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남은 음식 재활용하는 것도 사실이니?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이건 사람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야. 어머니, 그건 좀. 내가 구청에 신고할까? 내 자식이라도 이건 도저히 눈 감을 수 없어. 경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중국산은 다 버리고 남은 음식도 재사용 안 할게요.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이복선 여사님은 경호의 약속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두 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 아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장사를 하고 다른 아들은 형의 레시피를 훔쳐 경쟁 가게를 차렸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편은 그녀의 고민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식 키우는 건 늘 고생이야. 그래도 우리 아들들은 어쨌든 우리 핏줄이잖아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저 녀석들은 이미 어른이야. 그날 밤 이복선 여사님은 어떻게 하면 두 아들이 화해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복선 여사님의 남편은 두 아들의 갈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식 문제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기에 이복선 여사님은 남편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여보, 내가 한번 아들들 만나볼게. 정말요?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두고 봐.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이야. 애들이 내 말은 듣겠지. 남편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의 완고한 성격을 알기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경호의 아구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지만 가게 주인인 아들을 불러내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준석의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남편이 어떤 말로 아들들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랑 잘 얘기했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안주도 없이 소주를 한 잔 비웠습니다. 여보, 뭐 좀 드실래요? 안주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됐어. 그냥 이대로 좋아? 남편은 또 한 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한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도 어마. 저 인간들은 구제불능이야.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경호는 자기가 한 짓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른 식당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서 오히려 나를 구시대적이라고 했어.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준석이는 더 심해. 내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로 오셨냐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 내가 형과 화해하라고 하니까 형이 먼저 사과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해. 이복선 여사님은 남편이 두 아들 모두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권위적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무력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녀석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게 다 내 탓인가? 여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건 늘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일만 하느라 애들 교육에 신경을 안 썼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남편은 소주를 계속 마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이복선 여사님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울음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이 받자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우리 가게에 와서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쳤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랬다고? 설마, 직원들이랑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 저보고 불효자라고 소리치셨어요. 정말 창피했다고요. 아니, 내 아버지가 그럴 리가. 다시는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복선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석의 말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어? 손님들 앞에서 조용히 얘기했는데 저 녀석이 거짓말까지 해? 진정해요, 여보. 준석이가 오해했나 보죠. 오해가 아니야. 저 녀석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꾸미고 있어. 난 이제 저 녀석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자식.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놈들이 무슨 자식이야. 이복선 여사님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남편은 두 아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고 가족 사진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평화로운 월요일 아침 이복선 여사님이 남편을 깨우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었지만 늘 관리를 잘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고혈당 쇼크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의사는 고혈당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멍한 상태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고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와 준석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두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에도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구슬공예 공방을 오래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 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복선 여사님은 놀랐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아직 따뜻한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아니요. 지금 정확히 이야기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준석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버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잖아. 공방이랑 황토방 별장은 장남인 나에게 물려주신다고. 준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당연하지. 엄마도 알고 있잖아. 아버님이 늘 전통을 중요시하셨고 장자 상속을 지지하셨어.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평소 경호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만들 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재산 타령이야. 하지만 두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형님, 정말 양심이 없네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가 필요해? 아버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신 말씀이야. 누구 앞에서요? 증인을 대보세요. 엄마가 증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두 아들의 시선이 이복선 여사님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아니요. 지금 확실히 해야 해요. 준석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원산지 속이고 음식 재활용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변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형님 혼자 차지하려면 그 비리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각오해야 할 거예요. 경호는 참지 못하고 준석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준석도 바로 반격했고 두 사람은 장례식장 안에서 주먹 다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신자, 기술을 알려줬더니 이게 보답이냐? 형이야말로 성공한 척하면서 실상은 사기꾼이잖아.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그 순간 그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 짐승 새끼들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3일장을 치른 후 이복선 여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안에 남편의 흔적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이, 소파에는 그가 즐겨 입던 가디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에게 연락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유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호와 준석은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서로 마주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두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구슬 공방과 황토방 별장, 그리고 모든 재산은 내가 관리하겠어. 경호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제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석도 가세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두 아들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뻔뻔하구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싸우더니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야? 그건 감정이 격해서 그랬어요. 경호가 변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복선 여사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경호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각자 운영하는 식당의 비리 증거야. 경호 내 가게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음식 재활용 증거, 준석이 내 가게의 레시피 도용 증거 모두 여기 담겨 있어.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경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2달 전부터 탐정을 고용했어. 너희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모두 조사했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어머니, 제발 그런 걸로 저희를 위협하지 마세요. 준석이 간청했습니다. 위협이 아니야. 경고야. 만약 너희들이 재산 문제로 나를 괴롭히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식약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할 거야.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내 말 명심해. 나는 이제 자식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너희는 네 아버지 장례식에서 주먹질한 순간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경호가 애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준석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복선 여사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자도 전화도 필요 없어. 내겐 이제 자식이 없어. 너희같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두 아들은 충격에 빠진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문자와 전화를 보내왔지만 이복선 여사님은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두 아들은 결국 포기한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남편의 구슬 공방을 팔고 황토방 별장도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인복의 쉼터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복선 씨,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즐거워요.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복선 여사님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노인회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복선 여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소중했네요. 카페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수채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복선 여사님은 이제 70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없는 삶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무자식이 상팔자였네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예요. 이복선 여사님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현이는 45의 나이에도 자신의 삶에서 특별한 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적은 늘 중상위권을 맴돌았고 특출난 재능이나 눈에 띄는 개성도 없었습니다. 현이야,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의 칭찬을 받았던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음 시험에서는 다시 몇 개를 틀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또 틀렸어요. 지난번엔 100점 맞았는데. 괜찮아. 현이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학교에는 항상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발표만 하면 선생님께 칭찬받는 아이, 운동장에서는 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 모두의 시선을 받을 만큼 예쁜 아이,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 오현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리 없이 어울리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리 유명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도 아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친구들과 소소하게 어울리며 지냈지만 가슴 아릴 정도로 진한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무언가에 치열하게 도전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현이야, 너 진짜 평범하게 사는 것 같다. 뭔가 특별한 추억 같은 건 없어? 글쎄, 그런 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사회생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현이는 입사 당시 치열한 경쟁을 뚫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기업의 평범한 부서에 배치되어 적당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 처리가 특별히 빠르지도 않았지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현희 씨는 정말 평탄하게 살아오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그녀는 평범함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현이는 30을 넘기면서 자신과 연애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연애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달콤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설렘은 어색함과 피로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애는 대학 동창회에서 제외한 남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현이는 일주일간의 야근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저녁이 되어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 메시지는 30개가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돼? 걱정했잖아. 그녀의 남자친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오현이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화는 곧 격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나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잤을 뿐이야.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하루 종일 자고 있었다고? 그게 말이 돼? 내가 나를 얼마나 걱정시켰는지 알아? 그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오현이는 연인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남자와도 헤어졌습니다. 다른 이전 연애들처럼 몇 달간 지속되다가 끝나버린 관계였습니다. 모든 연애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상대방이 오현이에게 너무 의존적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오현이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 친구 수진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아, 넌 연애보다 혼자가 더 편한 스타일 같아. 수진의 말에 오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가.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연애하면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피곤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 그 대화 이후 오현이는 자신이 연애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혼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연하게 혼자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이 또한 평범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30 중반이 되면서 그녀는 집을 구하고 독립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그곳에서 편안하게 혼자 살아가는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부동산 앱을 열고 매물들을 구경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여러 동네의 다양한 집을 살펴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꿈꾸었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연애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오현이가 자신의 집을 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 후반부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동네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의 집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도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과 아늑한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만의 공간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관리하기 힘들고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안전 문제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현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투자가 아닌 자신이 평생 살 집을 원했고 결국 40을 코앞에 둔 나이에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새 집에 대해 이야기했고 친구들을 초대해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가구 배치부터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40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침, 오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이제 40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는데 막상 그날이 되자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었고 직장도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에서 말하는 어른의 조건을 갖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표가 눈앞에 있을 때는 그것을 향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루고 나니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꾸준히 저축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달려갈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오현이는 친구들의 SNS를 보며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싱글인 친구들은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물론 SNS에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와 이야깃거리가 있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만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지만 오현이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그녀의 삶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40번째 생일날 그녀는 혼자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현희 씨는 40생일 이후 점점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 갇혀 있었고 이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여행 광고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베트남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그 포스터는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베트남 여행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쓰지 않았던 연차를 모두 끌어모아 2주일의 시간을 만들었고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현이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보다는 한적한 곳을 선호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검색하던 중 그녀는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의 사파라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과 계단식 논이 아름답게 펼쳐진 이 마을은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지만 성수기가 아니라면 비교적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현이는 생애 첫 장기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노이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사파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이곳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안개에 쌓인 산들과 푸른 계단식 논,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화려한 전통 의상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파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현이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한적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관광객용 메뉴판도 없는 이 소박한 가정식 식당에서 그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과 향긋한 베트남 요리를 맛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은
주변 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과 짙은 수염, 그리고 팔뚝에는 커다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 남자는 유난히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오현이는 그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나 분위기가 전형적인 한국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에게 능숙한 베트남어로 무언가를 주문했습니다. 몇 분 후 음식을 받은 남자가 무심코 한 말이 오현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겠네. 순수한 한국어였습니다. 오현이는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고 반가움에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남자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곳에서 한국분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고 남자는 자신을 이나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하며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현이는 처음에 느꼈던 이질감이 금세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나모는 오현이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여행을 휴가가 아닌 일상으로 여기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대화를 이어갔고 오현이는 나모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수염도 기르셨네요. 올해 여행 중이신가 봐요. 오연이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남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은 저에게 이제 일상이에요. 머리카락은 원래 기르는 편이고 수염은 글쎄요. 면도가 귀찮아서 며칠 안 했더니 괜찮아 보여서 그냥 기르게 됐죠. 오현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무의 팔뚝에 새겨진 커다란 문신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그의 피부 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이라는 듯 나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예요. 한창 젊고 예쁘셨을 때 모습이죠. 오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연인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문신을 새기는데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팔에 새긴다는 것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호는 자신이 오래 여행을 다니다 보니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오현이는 자신이 이 남자에게 이상하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오현이는 나무의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가본 낯선 나라들, 만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삶의 통찰력까지 그의 모든 이야기가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쯤 나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트레킹을 가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래요? 오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험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의했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오현이는 남은 여행 일정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와 함께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장소들을 방문했고 관광객들은 거의 가지 않는 마을들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모험과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귀국일이 다가오자 오현이는 이 여행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야 했고 남호는 아직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돌아오실 예정이에요? 떠나기 전날 밤
오현이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요. 그때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재회한 그들은 여행지에서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현이는 한국에서 만난 나모가 더 좋았습니다.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은 현실로 돌아오면 그 느낌이 사라진다고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현이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이 남자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현이와 나모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모가 여행을 떠날 때면 오현이는 그를 기다렸고 한국에 있을 때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현이는 자신이 나모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나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나모는 의료 제약 관련 IT 개발자로 일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는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했고 AI 기반 신약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같은 프로젝트도 수행했습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기에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 방식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수입이 괜찮았지만 여행 중에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여행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나모는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오현이는 이런 나모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결혼을 먼저 제안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오현이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할래? 나모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오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진지해. 우리 둘 다 결혼과는 거리가 멀고 굳이 제도적으로 묶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제도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건 어떨까 싶어. 나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현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도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은 무시하면서 유리한 점만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청혼하는 거야? 여자가 청혼해도 되잖아. 나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오현이가 이런 돌발적인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난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모아둔 것도 별로 없어. 그게 뭐가 문제야? 집은 내가 있으니 여기를 신혼집으로 하면 되고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거야. 내 부모님도 이미 나는 내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고. 오현이의 단호한 태도에 나모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현이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면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혼을 결정했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모의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셨는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놀라워했지만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나모가 평생 떠돌아다니며 결혼도 않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아들을 구제해준 오현이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오현이의 부모님도 40이 넘은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축하해 주셨습니다. 처음 나모를 만났을 때는
그의 외모에 놀라셨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오현이와 남호는 예상치 못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현이의 집은 그들의 신혼집이 되었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오현이와 남호 모두에게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호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 소식에 놀랐지만 내심 안도했습니다. 평생 떠돌아다닐 것만 같았던 아들이 안정을 찾게 되어 기뻐했고 오현이에게 특별히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호가 이렇게 정착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방문할 때마다 오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현이의 부모님도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40을 넘긴 딸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고 남호의 외모나 생활 방식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들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남호는 결혼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여행을 자제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오현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남호는 요리에 재능이 있어서 자주 오현이를 위해 이국적인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오현이는 그런 남호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호의 본성을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창밖을 자주 바라보거나 여행 관련 컨텐츠를 검색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호는 조심스럽게 오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오현이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호의 여행에 대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결혼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넌 그게 필요한 사람이잖아. 남호는 오현이의 이해심에 깊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전처럼 몇 달씩 떠나지는 않을 것이며 짧은 여행으로 조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현이는 그의 약속에 신뢰를 보냈고 남호가 가끔 여행을 떠나는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호가 여행을 떠날 때면 오현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원래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종류의 꽃과 허브를 심었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심은 식물들은 하나둘씩 시들어갔습니다. 오현이는 화분을 잘 키우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료도 적절히 주었으며 햇빛 양도 조절했지만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오현이는 죽어가는 식물들을 바라보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식물을 잘 키우던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식물도 살려내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무엇을 심던 모두 말라 죽어갔습니다. 오현이는 마당의 흙이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손이 갑자기 검은 손이 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남호가 두 번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오현이는 그에게 화단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하방 할머니 때문 아닐까? 지하방 할머니? 뭐 때문에? 그제서야 오현이는 자신의 집 지하에 새를 살고 있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남호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이의 집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체와 분리된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은 아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주방과 방,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어 한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현이는
이 공간을 새놓기로 결정했고, 그곳에는 현재 70대 초반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호가 지하방 할머니에 대해 언급하자 오현이는 의아했습니다. 할머니와 화단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몇 번 봤어. 그 할머니가 마당에 뭔가를 뿌리는 걸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봤어. 남호의 말에 오현이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임대료도 정확히 납부하고 시끄럽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뭘 뿌렸는데? 오현이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뿌리는 걸 봤어. 이상한 액체 같은 거였어.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날 보더니 급히 들어가 버리시더라고. 오현이는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밝게 맞아주었지만 오현이가 마당에 뭔가를 뿌렸냐고 물었을 때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반응은 너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오현이는 당황했고 단순히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궁금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남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남편분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생사람 잡지 마세요. 오현이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남호에게 할머니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호는 할머니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현이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 문제를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남호가 다시 여행을 떠났을 때 오현이는 친정에 방문해 엄마가 만든 반찬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 혼자 다 먹기 어려울 것 같아 지하방 할머니에게도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오현이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반찬을 건넨 후 자연스럽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현이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물었고 가족이 있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할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난번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하셔서 놀랐어요. 사실은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새벽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여행에서 돌아오는 남호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옷을 벗더니 몸에 붙어있던 뭔가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당에 묻었어요. 오현이는 할머니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남호가 몸에 뭔가를 붙이고 다니다가 그것을 마당에 묻는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현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호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호의 귀국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날 밤 잠들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호는 보통 한국의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오현이가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 하면 항상 말렸고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혼자 택시를 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현이는 그날 밤 커피를 마시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은 꺼두고 창문 옆에서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 11시, 12시
1시가 지나고 마침내 새벽 2시쯤 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오현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남호는 마당 한가운데 배낭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 후 그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남호는 몸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 같은 것들이 그의 가슴과 허리, 다리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오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전등을 켜고 남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게 다 뭐야? 남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기, 아직 안 잤어? 깜짝 놀랐네, 미안해. 조용히 들어오려고 했는데. 오현이는 남호가 숨기려는 물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다가가 남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낚아챘습니다. 남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거 내려놔. 그 순간 오현이는 남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오현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체불명의 알약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불법 약물? 남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넌 알 필요 없어. 남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 집 마당에서 이런 짓을 하면서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이게 다 뭐야? 어디서 이런 걸 가져오는 거야? 오현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호의 잦은 여행,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여행, 그리고 IT 개발자로서의 모호한 설명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호는 의료 제약 관련 IT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가짜 의약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밀수하는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여행은 모두 이 불법 활동을 위한 것이었고, IT 개발자라는 직업은 그저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남호가 오현이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오현이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그 틈에 지하방 할머니가 달려와 합세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호는 이미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이미 며칠 전부터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고 오늘 밤 남호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보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호를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오현이는 경찰서에서 밤을 새워 진술을 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사 결과 남호에게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 사기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등이 모두 해당되었고 이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오현이에게 남호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유통한 가짜 약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가 발견될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도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현이는 남호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남호의 부모님은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현이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다니
오현이는 시부모님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이 나모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행히 지하방 할머니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시부모님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옥바라지 걱정을 해야지. 며느리한테 화낼 시간이 어딨어요? 할머니의 차분한 말에 시부모님은 더 이상 오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이는 구치소에 있는 나모를 면회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오현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정말 미쳤었나 봐. 하지만 오현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모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나모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모가 수감 중이라 특별한 재산 분할 문제도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오현이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거나 텅 빈 벽을 응시하거나 혹은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오현이는 문득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나무의 흔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기부할 것은 기부하고 남은 것들은 창고에 넣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집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오현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실패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마당의 화단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식물들이 예전처럼 잘 자랐습니다. 나모가 떠난 후 지하방 할머니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오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며 위로해 주었고 오현이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 오현이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